이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 또 제 작업, 이제 프로퍼 타임이라고 하는 고유시 작업을 보고 오셨겠지만 왜 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저는 어떤 작업을 해왔었는지, 이런 연결된 선상에서 작업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이제 우리 이토록 고유한 각자의 시간과 삶에 대하여라고 이번 전시 제목과 조금 비슷하게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베니스 비엔날레 때 이 고유시 작품을 출품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잡아주신 멋진 사진인데, 이 고유시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경유해 왔었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한번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시 작업의 태동을 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혼자서 고분고투를 하면서 작업을 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나온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이제 보시기에 이제 잔디밭에 야구 연습을 하는 현장처럼 야구공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야구공 바구니가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저의 취향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심, 그리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야구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마트라고 써 있는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근데 이 야구공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구조가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고, 또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공은 사실 대형 마트에서 제가 뭔가를 사와서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야구공입니다. 2008년도 정도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뭐 월마트도 들어오고 까르푸,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런 매장들이 2008년을 전후해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전부터 사실 뭐 대형 마트는 있긴 있었죠. 근데 대형 마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슈들도 있었죠. 그 뭐 어떤 전통적인 시장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대형 마트하고의 갈등들도 있었고, 이 당시에 저도 대형 마트가 주는 그 편리함과 어떤 효율성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저는 사람들을 조금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대형 마트도 좀 관찰하고, 이렇게 뭔가 어떤 삶이 확확 변해가는 것들을 가장 크게 느꼈던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봤더니 다들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카트를 밀고 이제 거기에 물건들을 담고, 또 그 물건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고르겠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좀 상상해봤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슷하게 상자를 열고 조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소비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편리해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험들을 하겠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것 같고, 또 비슷한 경험은 결국엔 비슷한 감각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로 좀 변화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기업이나 혹은 이 시스템이 그거를 많이 알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예측해서 뭔가를 더 효율성 높은 시스템으로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망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 이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좁아지고 또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그 공유하는 것들의 어떤 한계도 비슷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번 나는 저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 시스템을 저항해서 뭔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그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바운더리 바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와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종 생산자로 위치를 변화시켜 봐야겠다. 나 스스로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사와서 집에 와서 그걸 요리를 해서 소비를 끝내서 어떤 예측 가능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뭔가로 재가공을 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모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과정을 거친 물건을 다시 재가공해서 제가 최종 생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훔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다른 경로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마트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기호로 보였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호에 익숙해지고 어떤 이미지와 단순화된 코드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거 보면 이제 저희가 뭔지 알죠. 완벽하게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뒤에 진짜 본질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 본질이 이런 기호와 어떤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려져 있고 우리는 사실 그 기호를 소비하고 있고 또 그 소비하는 것들의 패턴들을 정보로서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야구공이 사실은 닭고기입니다. 생닭을 사와서 전부 다 갈아서 수분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뭉쳐서 야구공 틀에 넣고 이제 붕어빵처럼 야구공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야구공이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건 닭고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냐? 혹은 뭐 왜 이런 작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 시스템에 있는 어떤 그 과정을 한번 비틀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감각을 조금 건드려보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대형마트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물건들 어떤 그 뒤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있는 그 원재료 표기명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느끼게 됐는데 정말 단돈 1,000원짜리 제품 하나 안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재료들이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은 뭐 미국산, 식용유는 말레이시아산, 옥수수는 호주산, 저렴한 제품 하나 안에 너무나 많은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모여 있었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혼자 만든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한 무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와 많은 것들이 계약이 맺어지고 친구가 되고 협상을 맺게 되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나에게 오는 어떤 제품 하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좀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들여다보고 세계사 책을 들여다보고 이때부터 철학책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제가 실제로 모든 제품을 직접 다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10개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대표 생산품을 제가 몇 주, 몇 개월씩 걸려서 직접 만들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끼의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테이블부터 접시, 나무젓가락, 쌀, 식용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메이드 인 타이완 슈가 설탕을 시작으로 메이드 인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서 타이난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갔어요. 대만의 설탕 산업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잘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설탕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짜내고 증류하고, 그리고 이제 설탕 그릇, 설탕 스푼들도 제가 다 직접 만들었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는 다른 노선의 행동이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보여주고자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나무를 베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오고, 여기는 중국에서 천년된 사원의 마룻바닥, 파손된 마룻바닥 나무를 가지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만들고, 베트남에 가서는 고무를 채취해 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 고무 패킹을 만들고, 대만 설탕이고요. 캄보디아 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상품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그 당시 1970년대 그 크메르르즈 정권에 의해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자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군인이었던 분을 제가 찾아가서, 그분이 지금은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아마도 그분도 이제 어떤 그 학살에 가담을 했었던 분이었겠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은 그때에 대한 기억을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수확한 쌀을 제가 벽시를 받아서 그분에게서 받은 벽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작업으로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고무하고 커피. 왜 베트남이 고무와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품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경제학적인 어떤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했고,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왜 말레이시아에서는 식용유와 화장품 재료가 될 수 있는 오일류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을까? 라오스에 가서는 제가 라오스는 이제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없고 주변에 어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관광 산업을 굉장히 이렇게 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신적 상징이 어떻게 관광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해서 제가 불상 기념품을 깎아서 접시로 만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중국의 지역들이 관광지화되어 가고 있고 빠르게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의 이제 어떤 방문객들이 방문이 많아지면서 파손된 재료를 가지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왔고요. 태국에서 이제 제가 실크 회사에 취업해서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어 온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공장 노동자분과 함께 만들어 왔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금인데 진짜 딱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작업이 이제 리움 미술관에서 제정한 아트 스펙트럼 작가상이라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명한테 주는 상인데, 이거 첫회 작가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가게 된 제가 만든 그 한 끼의 식사이고요. 사실 식사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모습인데,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만들어 본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든 모든 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 있는 노동자, 그리고 거기서 저를 도와주던 친구들,
그곳에 있는 뭐 기업인들 그리고 콜렉터들, 미술 작가 친구들, 노동자분들, 그 저에게 일을 알려주셨던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고유시라고 하는 작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6, 7년 이제 이렇게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동자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다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보다 조금 낮게 살고 있고 근데 그리고 월급 얼마 받는지 물어보면 그 격차가 사실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환경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그 역사들이고 과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어떤 그 인과들인데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의 크기가 그리고 경험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었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관점과 태도가 그들에게 옳은 것인가? 왜 그들을 이렇게 어떤 동등한 어떤 친구로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유럽에서 혹은 어디선가 우리를 한국을 그렇게 대상화해서 봤었던 어떤 관점을 우리도 갖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결국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차이는 영원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같은 인터뷰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제 너의 고유시, 그러니까 너의 어떤 직업, 국가의 GDP부터 그분들이 함께 식사에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기억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모았어요. 갈 때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한테는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게 한 600명 정도 됐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퍼 타임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이 있어요. 서로 어떤 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관측을 하게 됐을 때 서로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수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공식을 좀 사용해서 거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아왕 아이잣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분의 데이터를 그 공식에 대입을 했더니 이제 최종 숫자가 5.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1은 평균적인 시간의 속도고 5.3은 5.3배 빠르게 빨리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티나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식을 대입했더니 0.4가 나와서 실제 시간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리게 가는. 그래서 이 시계에는 모두 다 작은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두이노라고 불리는 그 장치에 제가 이제 그 기계식 시계를 해킹한 거죠. 그래서 그 기계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속도를 각자의 시계들이 다 다르게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만들어서 모두 다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속도가 고유한 시간의 속도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 쪽에 있는 대륙 사람들이 아니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그리고 또 북유럽 중앙아시아 쪽인 분들은 제가 인도에 있는 그 서베이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의 데이터도 취합을 해가지고 1,200명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1,200개의 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간 제약상 이 작품을 1,200개 모두를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벤스 비엔날레 한국관 때의 모습인데 668개가 들어갔었고요. 이때는 이제 정사각형 큐브 형태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비엔날레 오픈했을 때 전시가 매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많은 그 해외 매체하고 또
평론가분들 그리고 이제 미술계 분들이 가장 베스트로 뭐 보는 국가관으로 한국과 독일과 뭐 영국 3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관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이렇게 좀 호평을 해주셔서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이드 인 시리즈를 전부 다 영상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고 저 안에 이제 고유시 작업이 설치되어 있는 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이 그 들어가자마자 딱 쓰면은 문이 가려지거든요. 그럼 저 안이 굉장히 그 출입구가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니스 비엔날레 때하고 지금하고는 꽤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모든 시계를 다 배터리로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빨리 돌아가는 시계는 몇 주면은 배터리가 소진돼서 그래서 베니스 때는 6개월의 전시 기간 동안에 상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직접 교체를 하면서 전시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전시에 상당히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는 포도 뮤지엄에서 그거를 모두 다 전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 포도 뮤지엄에서의 전시는 모두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저의 그 작업은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마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약속해 놓은 어떤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공동의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 정말 많은 경험의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을 탄생시켰잖아요. 이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편리함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조금 뺏어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마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길을 모르게 되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전화번호를 못 외우게 된 것처럼 이제는 어떤 이 기술과 시스템이 우리의 어떤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의 작업은 다시 상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건들이 사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깨어난 사물들 시리즈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물들이 인간화되어 가고 있고 인간이 점점 사물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좀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요. 켈로그 콘프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산업혁명 바로 그 직후에 개발된 인간이 공장에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서 식사를 할 사람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이런 대체 식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먹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 삶에서의 어떤 것들을 해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과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사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행복하게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잃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모든 이런 새로움들은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고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챗GPT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공손하게 대답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그 챗GPT한테 이제 한번 그려달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작업의 특징은 그 작업들이 다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 계속 눈을 마주칩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얼굴을 인식하고 눈동자를 굴려서 저를 쳐다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릭을 사용한 건데 그래도 카메라를 다 쳐다보고 있죠. 어떤 각도에서든 쳐다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물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를 대체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고유시 작업은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많은 그 제반 사항들이 좀 충족이 돼야지 작품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좀 큰 전시에 좀 소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서도 이 작품이 선보였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작품은 항상 굉장히 멀리서 전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도 뮤지엄에서 이렇게 좀 좋은 작가분들을 이렇게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저도 그 훌륭한 작가님들이랑 같이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서울은 이제 도시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자연 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떤 숲속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작품이. 그래서 숲과 바다를 거닐다가 이 작품을 만났을 때 저부터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좀 초현실적인 느낌도 좀 받고 예. 그래서 굉장히 다른 감각을 좀 경험하게 돼서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계를 만들 때쯤에 제 시간의 속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규칙하니까 삶이 그리고 뭐 어떤 순간에는 조금 그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작업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시간의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모두 다른 시간의 속도라고는 하지만 이 다른 시간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과 삶의 어떤 그 생각하는 것들과 마음들은 저는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불가항력, 어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주변의 환경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상황과 환경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그 사람의 한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김수영 시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봄밤이라고 하는 시는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변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당신이 지치더라도 경고망동하거나 너무 많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달의 회전처럼 너무 느리고 너무 천천히 흐르고 또 지루하게 매일 반복되더라도 힘을 내라라는 어떤 그런 시였거든요. 근데 회전하는 시계들을 제가 수백 개를 만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빠르게 흐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흐르고 어떤 사람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걸 보는 순간 그 김수영의 봄밤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저도 위로를 보내면서 시계를 조립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더 잘 돼서 뭔가 세상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김수영의 시의 그 구절을 부제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도 뮤지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획전들이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의 작업은 개인에서 출발을 했어요.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뭐 현대 미술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저는
세상을 관찰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다른 환경 안에서 이제 자랐고 또 거기서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가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향성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왜 난 이걸 좋아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인생의 길로 가고 있지라는 것들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엔 사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들이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잡는다면 저는 사회를 판단하거나 혹은 나한테 온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떤 그 취향이나 개성이나 나한테 들어온 지식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평가나 편을 들거나 혹은 어떤 지점에 대한 윤리도덕적인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가 예술 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너무 분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을 때 예술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성의 어떤 그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세상을 다시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주제였었는데 다른 국가 간에서는 나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좀 밝게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저희하고 독일관이 조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준 국가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고유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속도, 그 차이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굉장히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기호 코드화로 변환시켜서 시각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공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많은 칭찬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좀 많이 앞으로의 작업들을 할 때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역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작년에 출판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가지고 책을 지금 하나 이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에 있는 현대 미술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서 최초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까지에 대한 과정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사 히스토리와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해서 세상이 또 변화되고 어떤 기술 때문에 역사가 변화되고 또 정치가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의 기록들이 사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미래의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공지능은 그냥 아주 그냥 귀여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누군가가 다 이제 제가 기록하지 않더라도 다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록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기억으로 살아가잖아요. 과거의 어떤 즐거웠던 기억, 누군가와의 기억. 근데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어떤 그 시대의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기록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